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내신 전문가 더에듀 프리미엄 국문사회사학 담당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이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제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더에듀 프리미엄 문사철 유진.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쉬고 왔죠. 설 연휴가 있었어가지고 한 주를 쉬고 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에서 이제 신학로 개척이랑 그리고 나아가가지고 제국주의의 팽창, 요 부분을 나가면서 1학기 진도는 모두 끝나게 되는데, 이제 근처에 있는 학교들 기준으로 사실 르네상스까지가 1학기 진도고, 르네상스 이후,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이후의 이 역사는, 그러니까 송나라부터 지금 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송나라, 여기서부터는 2학기 범위로 묶고 있어요. 작년에는 계속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근처 학교들도 이미 이 이전 교육과정에서부터, 19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계속 이제 바꿔왔었던 게 이슬람사는 빼고 일본사는 빼고 그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었거든. 우리는 이제 중국사랑 그리고 거기에 맞물리는 이제 세계사적인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를 할 건데, 특별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공지를 하려고 해요. 3월 1일 날에 이제 3.1절이잖아요. 우리 3.1절이 뭐 하는 날인지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쵸? 일제감정기 당시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 일어났었던, 만세운동이 일어났었던 그 3.1절을 기념하고자, 3.1운동 기념하고자 3.1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2026년 기준으로 107주년이 됐어요. 선생님이 매년 3.1절 특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겨울방학 특강을 수강하는 한국사 수강생, 세계사 수강생, 그리고 통합사회 수강생들은 요 수업을 다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3.1절 수업을 10시부터 1시까지는, 이날 일요일이고 빨간 날이에요. 10시부터 1시까지는 일제감정기 역사, 그리고 14시부터 17시까지 요 수업에서는, 오후 수업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이후에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발달했었던 그 과정을 설명을 할 거거든요. 요 두 개 수업은 오늘 하이 클래스에 공지로 한 번 더 올려드릴 거니까요. 우리 당연히 3월 2일 날 월요일 날 빨간 날이니까 세계사 수업도 동일한 시간에 듣는 걸 잊지 마시고, 요 수업까지 해가지고 하나를 들어도 되고 두 개를 들어도 되고, 이거 꼭 들어야 돼요, 저는 이것만 들을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이제 7회차 수업만 들어도 돼요. 하지만 이제 진행하고 있는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3학년 돼서 한국사를 배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 무조건 한국사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범위로도 맞물리니까요. 의미를 좀 부여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은 그 하이 클래스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오늘 수업 문자 발송할 거니까 수업 문자에서 이제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또 회신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새 진도를 나가 볼 것이고요. 14강 송건국과 북방민족의 선장을 나갈 건데, 이 송나라가 건국되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려면 5대 19개 혼란기를 정리하는 인물이 바로 조광윤, 송나라를 세우게 되는 조광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 960년에 송이라는 나라가 건국됐고, 송을 건국한 사람은 송나라 태조가 되겠지. 이 송나라 태조의 이름은 조광윤
한자식 이름을 쓰고 있지. 근데 이 조광윤이 누구냐?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조광윤이 누구냐? 라고 하니까 당나라 말기 절도사 세력이래. 당 말기 절도사 세력이다 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선생님, 당나라요? 맞아. 이 5대 10국 이전으로 넘어가 보면은 당나라가 쇠퇴하고 멸망했었잖아, 얘들아.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북방민족들도 침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로 쪼개어지게 되고, 그런 역사 과정을 거치게 된단 말이야. 당나라가 쇠퇴했었던 그 과정 세계가 매우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서도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놓다. 첫 번째는요, 이슬람 왕조였었던 아바스 왕조와의 전투였어. 바로 탈라스 전투였지. 이 탈라스 전투에서 당과 아바스 왕조가 부딪히게 되었었는데, 이 아바스 왕조, 이슬람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후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아바스 왕조 요 부분 들어간단 말이야, 얘들아. 정통 칼리프 쪽 아바스 이야기 하니까 이슬람 한번 정리를 하는데, 일단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정립한 사람은 이제 7세기 무렵에 누구였었다? 무함마드, 메카의 상인 출신이었었던, 서남아시아 일대에 메카의 상인 출신이었었던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정립했는데, 그때 메카랑 메디나가 신흥 상업도시로 떠오르고 있었던 무렵 상인들의 상업활동을 제약하고 귀족 세력들이 상인들을 밀어냈었잖아, 탄압하고. 그래서 그 귀족들의 탄압을 피해가지고 이주했었던 기간이 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했었던 성스러운 이주 기간의 이름을 우리가 헤지라라고 하기로 하며, 이 헤지라를 기점으로 이슬람에서는 세기를 1년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우리는 지금 이제 안노 도미니 AD라 그래가지고 2026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랑 약 6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요거는 예수 탄생 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1년의 기점은 헤지라. 이슬람에서의 1년의 기점은 헤지라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슬람, 무함마드 사후에는 이제 무함마드와 결혼했었던 그 사위들이 이어가지고 정통 칼리프 왕조를 이어가게 돼. 정통 칼리프 왕조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혹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아도 주민세, 인두세를 납부한다면 너희들의 종교도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내 종교 믿을 거면 돈 내고 돈 내고 우리의 종교를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었어. 그러다가 이제 누가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비아랍인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아무리 이슬람교를 믿어도 아랍인이 아니면은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세금까지 다시 걷게 되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아바스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아바스 왕조는 비아랍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했었지. 그치? 이슬람교를 믿는다면 비아랍인이어도 세금 내지 않아도 돼 하면서 이제 인두세에 대한 차별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이베리아 반도,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침입하게 되었었던 누구? 후 우마이야 왕조. 그래서 이 후 우마이야 왕조가 이 이베리아 반도를 침입하게 되면서 오늘날에도 에스파냐, 스페인에 가면은 무엇을 볼 수 있다 그랬어? 아람브라 궁전에 이 이슬람의 모스크 양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슬람 사원들도, 이슬람 궁전들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맥락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때 이제 아바스 왕조가 당과 부딪히게 되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바스 왕조도, 이슬람 세력들도 동서교역로를 확보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중국에 있는 문물들을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슬람을 통해 가지고 유럽 사회로 전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안사의 난이 일어나요. 안록산과 사사명이라고 하는 절도사 세력들이 난을 일으키게 되고, 이후에는 황소의 난, 황소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황소는 소금장수였었는데 이 소금장수를 비롯해 가지고 농민들이 분기를 일으켜 이 황소의 난을 진압했었던 게 주전충이라고 하는 절도사 세력이었었는데, 이 주전충의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당나라는 멸망하고 말아. 그리고 나서 5대 19개 혼란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 여러 나라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송나라보다도 약 한 50년 정도 빠르게 건국되는 나라가 있었어. 그게 바로 요나라인데, 이 요나라는 916년에 아율 야복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된단 말이야. 누구를 통합했냐? 우리나라 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가지고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잖아요. 거기에 이 만주 일대에 거란족을 통합하게 되면서 나라를 세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나라랑 송나라는 국경 사이에 연운 16주라는 곳을 두고 대립하게 되었어. 연운 16주를 두고 대립을 하게 되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 연운 16주는 오늘날의 중국의 수도가 되는 이 베이징을 둘러싼 연운을 놓고 대립하게 되었었던 거야. 자, 근데 송나라가 이때는 우리나라가 고려였었거든. 고려도 이제 918년에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었단 말이야. 이 고려의 뿌리는 사실 901년에 건국되었었던 후고구려에서 영향을 받아. 누구인가? 그 궁예 있잖아요. 그치? 예, 궁예가 후고구려를 이제 송악, 개경에다가 세웠는데 너무 이제 종교에 심취한 나머지 그의 부하였었던 왕건에 의해 가지고 이 권력, 세력이 밀려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궁예의 부하였었던 태조 왕건이 918년에 개경에다가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었어. 근데 이 고려 사를 이제 또 뜯어보면은 고려 안에서 큼지막한 사건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것도 배경 지식이니까 한 번만 적어놔봐. 선생님이 요거는 딱 한 번만 이야기를 할 거야, 얘들아. 한국사랑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그리고 6대 왕이었었던 성종 때까지가 한 파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요. 무신정변. 그러다가 몽골 세력이 침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수도를 옮겼었거든. 1232년에 수도를 옮겼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다시 수도를 개경으로 돌아오게 하는 1270년에 개경환도. 그리고 나서 이제 원간섭기가 시작되고 국민왕의 반원정책. 이후에는 조선이 건국돼. 고려사는 사실 이렇게 5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 많은 친구들이 고려사를 어려워하는데, 고려사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큼지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 사이사이에 외세의 침입을, 고려의 대외관계에서 외세의 침입을 어떻게 막아냈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파편적으로 이제 수록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 이게 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독자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다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거야. 봐봐. 태조 왕건 성종, 나라를 이제 건국했었던 고려의 초기, 고려 전기에는 사회적 지배층들이 누구였었냐면 통일신라 때부터 스스로 성을 쌓고 영주를 자처했었던 인물들, 지방 호족 세력들이었어. 지방 호족 세력들. 그러다가 이제 음서라고 하는 일종의 관직 추천 제도가 있었거든요. 구품으로 관리의 품과를 나누어 넣는데, 왜 우리 위진남북조 했었을 때 구품중정제 얘기했었잖아. 그치?
이 9품으로 관리의 품과를 나누어 놨는데요. 그 중에서 5품 이상의 관료의 자제들은요, 시험을 보지 않고 그 관직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권한, 음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 그 음서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한 집안이 계속 해당 관직을 되물림 하는 거야. 응? 우리로 생각하면 얘들아, 나의 부모님이 5급 공무원이야? 4급 공무원이야? 그러면 나도 따로 뭐 공부하거나 아니면 입시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아도 상관없이 나도 5급 공무원, 4급 공무원을 이어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자식을 낳았어? 내 자식도 마찬가지로 그 공무원의 급수를 이어갈 수 있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면 한 집안이 진짜 그 관직을 완전히 깨쳐버리겠는데? 요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이걸 우리가 문벌귀족화, 사회가 문벌귀족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위진남북조의 위나라 하면은 이제 조비의 위나라인데, 조비가 조조의 아들이었었잖아. 이 조조가 먼저 이야기했었던 게 구품중정제였었잖아요. 구품중정제의 단점이 뭐였어? 구품중정제의 단점은 사회가 문벌화 된다라는 거야. 사회가 문벌화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한 집안이 해당 관직을 차지하게 되면 그 집안이 사회에서 힘이 세지겠어, 약해지겠어? 당연히 강해지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다가 이 남북조의 혼란기를 5호 16국이라고 하는 혼란기를 잠재운 사람이 누구야? 북조의 북위라는 나라의 효문제가 죽고 나서 효문제 사후에 북주와 북제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이 북주 출신의 양견이라는 인물이 5호 16국을 정리하게 되면서 수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양견을 뭐라고 불렀어요? 수문제라고 불렀었지. 그치? 자, 이 수나라 때, 수문제 때부터 실시했었던 정책이 뭐야? 구품중정제, 좋은 관리 등용 제도야. 하지만 이 구품중정제로 인해서 사회가 문벌화되어 버리니까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똑똑하고 덕망 높고 학식 있는 관리를 뽑기 위해서 시험을 봐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실시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나라 때부터 과거제를 실시했지. 근데 지금 고려는 물론 과거제도 시행이 되었었지만 음서제를 통해 가지고 한 집안이 이 대대손손 그 관직을 이어가면서 이 일부 집안이 세력을 이렇게 권세를 부릴 수 있는 문벌귀족들이 등장했어. 대표적인 문벌귀족으로는 경원 이씨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경원 이씨 중에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난을 일으키고, 이자겸의 난으로 인해서 고려에 궁궐이 불타게 되자 이 수도를, 지금 고려의 수도는 개경인데 개경 안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려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인 줄 알아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얘들아. 그래서 고구려의 옛 수도였었던, 고구려의 전성기를 함께 했었던 수도 평양으로 옮겨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이후에 서경청도 운동, 평양을 서경이라고 불렀거든요. 서쪽의 수도.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 하는 운동이 벌어졌었던 것이다. 자, 그랬는데 이후에 또 뭐 일어났대요? 무신정변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무신들이 왜 정변을 일으켰을까? 문신이 있고 무신이 있어요. 여기에서 문신이라는 건 타투가 아니야. 그치? 몸에 하는 문신이 아니라 학문에 뛰어난 신하를 우리가 문신 또는 문관이라고 표현을 해. 문신 관료를 문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학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학식이 뛰어나고 덕망 높고 똑똑한 신하들이 문신이 되는 것이고요. 무신은요, 무예에 뛰어난 신하를 무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예에 뛰어난 신하. 근데 문예에 뛰어난 신하들이 정변을 일으켰다? 왜 정변을 일으켰을까? 그것은 우리가 송나라랑 좀 맥락을 잇게 되거든요. 송나라는 당나라 말기에 절도사 세력이었었던 조광윤이 건국한 나라라 그랬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지난주에 이거 한번 물어봤을 거야. 당나라 말기에 절도사 세력들이 난을 일으키고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봉기 역시 절도사 세력이었었던 주전충이 진압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면
이 진압했었던 주전총이 또 어떻게 했어? 배신을 하고 말았었잖아. 당을 배신해서 당이 멸망했잖아. 그리고 당 말기에 절도사 세력이었었던 이 조광윤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송이라는 나라를 세웠으면 절도사의 권한을 강하게 한다? 약하게 한다? 약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왜? 강한 권한을 주게 되면은요, 또 왕권에 견줄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가지고 정변을 일으키거나 난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야? 이 절도사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절도사 세력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송나라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이야기를 해. 어떻게? 문치주의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문을 중심으로 통치하겠다. 문치주의를 내세우게 되면서요. 과거제, 능력이 있는 신하들을 시험을 봐가지고 선발하는 이 과거제의 업그레이드된 버전, 바로 전시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왜 이 전시라고 하는 제도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과거 시험이 그동안 이제 주기적으로 열렸었다면 전시제도는 황제가 주관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여는 거야. 황제가 주관을 해서. 황제가 직접 능력 있는 관리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선발을 한대. 그렇다면은 벌써 느낌이 다르지. 뭔가 굉장히 좀 준비되어 있는 상태일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전시제도, 황제가 직접 주관한 과거 시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밑에다가 써놓읍시다. 황제가 과거를 주관한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관리들을 직접 선발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얘들아, 이렇게 뛰어난, 머리가 똑똑하고 뛰어난 관리들을 뽑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절도사 세력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나라의 국방력이 약화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연운 16주를 놓고 요 나라랑 대립하고 있는 양상에서의 송나라는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랑 뭔가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송나라가 생각했었던 대외적인 정책, 외교적인 방법이 다른 나라한테 세패를 공납하는 거야. 은이나 아니면은 이제 비단 등을 바치면서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우리가 이거 줬는데 너네 우리 공격할 거야? 요런 이제 외교 정책을 고안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고려도 송나라의 이런 문치주의 체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아, 학문이 뛰어난 관료는 좋아. 학문이 뛰어난 관료는 아주 덕망 높고 학식도 뛰어나고 아주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절도사 권한을 약화시켰다? 무인들은 천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자, 그래서 여기 무신정변이 일어났었던 이유, 배경에는 고려 사회에서 숙문천무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숙문천무. 선생님, 저는 이런 말을 정말 처음 들어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숭배한데 학문에 뛰어난 건 숭배하지만 무에는 천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숙문천무라고 하는 사회 풍조가 팽배해지자 무시를 받았었던 이 무시를 받았었던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후에 문신의 관을 쓴 자 모조리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무신 정변이 일어나서 사회적 지배층들은 바로 무신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무신집권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무신집권기 당시에 또 누가 침입을 하게 되냐면, 이번에는 1, 2, 3, 4, 5, 6 몽골이 침입을 해요. 그래서 약 40여 년 동안 이어졌었던 대몽항쟁, 고려와 몽골 간의 묘몽 전쟁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 사이에 몽골 장수 살떨리게 무서운 살리타의 침입을 1차 침입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일단 고려와 몽골 간의 화의를 체결하게 되지만, 몽골과의 장기적인 항전을 위해서 우리가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를 했어. 강화로 천도해가지고 몽골과 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몽골이라는 이 민족들의 특징은요, 항복을 할 때까지
항복을 할 때까지 침입을 합니다. 몽골한테는 포기란 없어요. 그래서 저항을 한다? 그러면 박살날 때까지 공격을 해. 계속 우리가 저항을 하니까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이 3차 침입 때는요, 우리의 소중한 이 불국사가 소실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4차 침입, 5차 침입, 6차 침입까지 계속 침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려의 조정에서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 고려의 왕실에서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실권자들은 무신들이었는데 무신들은 계속 더 싸울 수 있어! 몽골이랑 더 싸워야 돼! 하고 있으니까 고려의 왕실은 이제 무신들을 제거를 하면서 집권층이었었던 무신들을 제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몽골의 황제, 당시 몽골은 원나라였었거든요. 이 원나라의 황제였었던 쿠블라이 칸에게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복하면 우리가 받아줄게. 또 이제 몽골은 항복한다 그래서 항복 그딴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처단하는 게 아니야. 항복하면 인정. 이렇게 또 항복하면은 바로 또 수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복이야? 고려 항복했지? 오케이, 알겠어, 고려야. 대신에 이제 너희는 우리들의 부마국이 되어야 해 하면서 몽골이 고려의 왕자들과 몽골의 공주들 있을 거 아니에요. 공주들을 이제 결혼시켜가지고 몽골의 공주들과 결혼시키기 위해 고려의 왕자들은 몽골, 원나라로 이렇게 가가지고 살게 되었어. 대표적으로 공민왕이라는 인물도 어렸을 때부터 원나라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심지어 원나라 황실의 호위 무사로 있었던 인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마국의 간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네 번째 파트는 원간섭기라고 이야기를 해. 원간섭기. 자, 이 원간섭기, 몽골의 간섭을 받았었던 시기에 사회적 지배층들은 그러면 무신이 아니겠죠. 마지막 이제 무신 집권 당시에 그 권력자였었던 임유무라는 인물이 제거되면서 무신 집권기는 몰락하게 되고요. 원간섭기 당시에는요, 원나라랑 친하게 지내야지 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이 피와 기름을 쪽쪽 빨아먹었었던 건문세족들, 불법적으로 토지나 노비를 이렇게 축적한 건문세족이 있어. 이 건문세족들 거의 친원파들이 많았습니다. 친원파 세력이었었던 건문세족들이 사회적 지배층이었는데 이때 원나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원나라 안에서 몽골이 송나라도 그리고 이제 이 여진족이 있는 금나라도 멸망시킨 다음에 타원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나라 안에는 원래 중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한족들이 되게 많았어. 그 한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분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홍건적의 난이야. 자, 이렇게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되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 원나라와 홍건적, 한족들 세력의 나라인 명나라가 교체하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 이 시기가 그래서 원명교체기야. 원나라와 명나라가 중국 영토 안에서 세력을 견주면서 명이에요. 원나라와 명나라가 세력을 견주면서 교체기를 겪고 있을 때 공민왕은 명나라, 우리 명이랑 친하게 지내고 원나라는 이제 지는 해니까 원나라에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반원 정책을 펼치고 건문세족들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학의 한 갈래인 성리학,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 유학자들을 등용하게 돼. 그게 바로 신진사대부였어. 나중에는 이 신진사대부들이 공민왕 사후에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고려는 이제 망했다. 공민왕 사후에 고려는 이제 망했다.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자. 급진파 신진사대부. 아니다. 우린 고려에 신하지 않느냐. 진정하고 고려라는 나라는 그대로 두고 체제만을 바꿔보자. 라고 이야기했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지. 결국에는 신흥 무인 세력과 함께 손을 잡았었던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이 나라를 개창하게 되는 게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였어. 오케이? 요런 맥락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주변 국가들이
왜 고려라는 나라에 숙문천무가 팽배했고 왜 고려라는 나라에 무신정변이 일어났으며 고려에 침입했었던 왜적들, 지금은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고려에 침입을 했었던 건 여기 첫 번째 파트, 가장 먼저 고려에 침입했었던 건 거란이었어. 거란이 고려에 1차 침입을 했고 2차 침입을 했고 3차 침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다 초등학교 때 한 번씩 들어본 적 있는 내용들이야. 거란의 1차 침입 당시에는요, 이 거란의 장수와 우리 고려의 신하, 고려 성종 때 고려의 신하였었던, 여기 6대왕 성종 때 신하였었던 서희라는 인물이 있어. 서희 들어봤나요? 그치? 서희라는 인물의 외교 담판. 서희의 외교 담판. 으로 우리가 강동육주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말만 잘해가지고 강동육주라고 하는 곳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거란은 고려한테 여러 번 이제 잘 지내보자라는 뉘앙스를 풍겼어. 대표적인 게 이제 만부교 사건인데, 거란이 고려한테 고려야, 난 너네들 마음에 들어. 사실 우리도 고구려의 후예거든. 응?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고려한테 낙타를 50필이나 줬어. 낙타. 여러분들 낙타 본 적 있어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동물원에 가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동물이고, 낙타는 이제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동물로 가장 오랜 장기간을 이동할 수 있는 동물이야, 얘들아. 뛰는 속도로 따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걸을 수 있는 동물이 낙타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막을 횡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지. 그 낙타를 우리한테 선물로 줬었단 말이야. 근데 그 소중한 낙타 50필을 우리가 만부교라고 하는 이 다리 밑에다가 태조 왕건이 굶겨 죽여요. 에? 이렇게 소중한 낙타를 왜 굶겨 죽여요? 낙타 불쌍해. 거란과 우리가 외교적으로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선긋기였거든. 왜 친하게 안 지내려고 그랬을까? 거란이 멸망시킨 나라가 발해야. 발해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야? 고구려의 옛 장수 출신이었었던 대조영이 세운 나라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예요. 근데 그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멸망시킨 게 거란인데, 거란이 지금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랑 친하게 지내자고 하고 있잖아. 발해와의 의리를 위해서라도 거란과 친하게 지낼 수는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낙타도 굶겨 죽이고, 거란에 대해서 심지어 태조 왕건의 유언이었었던 그 훈요 10조라고 하는 유언 내용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이제 아들들에게, 태조 왕건의 아들이 되게 많았어. 25명이었거든. 이 아들들에게 후대의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라 하는 내용으로 이제 훈요 10조라고 하는 유언장을 쭉 남겼는데, 거기 안에 있었던 내용 중에 또 하나가 거란과는 절대 친하게 지내지 말 것, 이런 내용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란은 이제 화가 잔뜩 난 거야. 야, 너네 송나라랑은 잘 지내면서 왜 우리랑은 이렇게 지내는 거야? 우리랑도 친하게 지내. 우리랑도 친하게 지내고 쟤네랑은 친하게 지내지 마. 우리 쟤네 싫어. 왜? 대립하는 양상을 띠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랑 친하게 지내. 근데 우리가 거란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압록강에 위치해 있는 강동 육주를 통해 가지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너네들이랑 교류하는 게 지리적으로 쉽지가 않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동 육주를 획득하게 됐어. 하지만 우리가 송과 이 교류를 끊고 거란인 요나라랑 친하게 지내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서 2차 침입 당시에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 강조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당시 왕이었었던 목종이 폐위되었었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의 혼란기에서 이제 이 거란의 성종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양교라는 인물이 활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3차 침입 때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대첩, 귀주대첩,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이 일어나게 됩니다. 흥화진에서 가죽으로 이렇게 물을 막아가지고, 흥화진 전투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쵸? 저기 살수랑 헷갈리나? 예, 귀주대첩에서도 우리가 거란군을 통쾌하게 물리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귀주대첩에서도 승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거란이 더 침입을 안 해, 얘들아. 약간 거란 뉘앙스로는 귀주대첩에서 졌어? 또 침입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침입을 안 해. 왜냐면 거란이 멸망했거든. 거란이 왜 멸망을 했냐면,
분명히 송과 세력을 견주고 연운 16수까지 차지하면서 세력을 넓혀 나갔었던 거란인데 이때 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12세기 초반에 건국이 됩니다. 1110, 아까 떨어뜨려가지고 너무 신기하네요. 잠시만요. 분필 한번 교체를 하고 1115년에 완颜부의 추장 출신이었었던 아구다라고 하는 인물이 아골타 다 상관없어요. 선생님 교재에는 두 이름을 다 적어드렸습니다. 아구다라고 하는 인물이 여진족을 통합해가지고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단 말이야, 얘들아. 근데 이 금이라는 나라가 더 세력을 키워서 뻗어나가려면 금나라의 남쪽으로는 고려가 있고 금나라의 서쪽으로는 거란이 있으니 거란을 쳐가지고 세력을 더 옆으로 뻗쳐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어디를 공격해야 돼? 거란을 공격해야 돼. 근데 지금 거란 사이에 거란 옆에 또 뭐가 있어? 서쪽에 송이 있네? 야, 그러면 송나라야, 우리랑 같이 송을 잡고 요 나라를 공격하자 해가지고 금과 송이 함께 세력을 합쳐서 요 나라를 멸망시키게 돼. 그래서 가장 먼저 멸망한 건 어디야? 거란이었어.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거란이 침입하지 않게 되었지. 자, 근데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번엔 또 누가 침입을 했었냐면 여진이야. 여진, 금나라. 이 금나라가 우리 고려한테 4대 관계, 군신 관계를 요구해요. 군신 관계? 쌤, 그게 뭐예요? 군신 관계?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요구했어. 먼저 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금나라가 스스로 신하를 자처했겠니? 아니지. 금나라는 고려한테 신하를 자처하라 그러고 여진 세력들이 군주를 자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관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우리 고구려를 계승한 독자적인 나라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를 섬겨?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 집권층이었었던 경원이 씨의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금과의 군신관계를 수용을 해요. 왜? 금나라가 여진이 이 기마술이 굉장히 뛰어났단 말이야. 말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기마술이 뛰어나가지고 전투를 굉장히 잘했어. 만약에 우리가 이 군신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명히 여진 세력들은 그 세력을 키워가지고 우리 고려를 또 치러 올 수 있다라는 거야. 민생을 위해서라도 군신관계는 지금 당장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자, 그래서 금나라가 세력을 더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이 세력을 키우면서 이번에는 거란의 영토를 넘어 송나라까지 공격을 하게 되네. 송나라까지 공격을 하게 돼. 요게 두 번째야. 금이 송을 공격해. 그래서 송나라의 수도는 원래 선생님이 중국사는 이 강으로 다 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4대 문명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했었던 황하강과 그 밑에는 창장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장안, 여기가 나급, 러양, 그리고 여기가 개봉, 카이펑. 수나라 당나라의 수도는 장안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의 동천, 호경에서 나급으로 동천했다 그랬었지. 주가 옮겼었던 수도이자 동시에 북위, 효문제의 북위의 수도도 러양이었어. 그리고 여기 개봉이 바로 송나라의 수도였었단 말이야. 송나라의 수도. 근데 이 송나라의 수도였고 이 위에는 이제 베이징, 연경이라고 하는 베이징, 탁군이라고도 불렸고요. 베이징이 있었어, 얘들아. 근데 이 송나라가 이제 누구의 침입을 받게 된 거야? 두 번째 파트 봐봐요. 금의 침입을 받게 됐지. 금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 송나라가 창장강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 이만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만. 여기는 이제 바다가 가까운 곳이었어. 그래서 이만을 우리가 항저우라고 불렀는데요. 항저우.
이만 항저우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송나라를 남송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남쪽의 송나라, 남송. 그래서 금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송나라는 남송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남송으로 밀려나게 되었어. 근데 이렇게 금나라가 중국 일대의 넓은 이 평야와 이 중국 영토까지를 장악하는 듯 하였으나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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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타는 소리가 저 만리장성 북쪽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들이 누구였냐? 바로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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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타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니 그들은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몽골 세력들이 침입을 하게 되는 거지. 몽골의 침입. 이 몽골의 침입으로 금나라 결국에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금이 멸망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칭기즈칸이 서쪽의 하나라, 이원호에 서하라는 나라도 있었어. 지금 여기에다 선생님이 따로 쓰지는 않았는데, 요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서하라는 나라도 있었는데요. 이 서하는 1838년 건국이 되었었던 나라였고요. 이원호라고 하는 이제 탕고트 세력들이 건국한 나라였어요. 이 서하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또 송나라, 그러니까 요나라, 송나라, 서하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지금 머릿속에 좀 도식화가 안 되면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는지. 그 서하라는 나라랑도 이제 송이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몽골이 서쪽의 하나라라고 하는 서하를 치려고 가는 도중에 개와 여자 빼고는 싹 다 죽이겠다라고 했었던 이제 칭기즈칸 서하를 치러 가는 길에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칭기즈칸의 손자가 되는 쿠빌라이 칸이 중국 영토에 송나라를 밀어내고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거지. 볼게요. 자,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거란의 요나라지, 얘들아. 그치? 거란의 요나라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엄청 크지, 그치? 괜히 이렇게 송을 압박한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커요. 그 요나라가 송과 이 빨간 색깔 부분 보여? 빨간 부분? 요 빨간 부분이 연운 16주야. 이 연운 16주를 놓고 대립을 했었어. 하지만 송나라는 절도사의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문치주의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당연히 나라의 국방력이, 군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세패를 공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외교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호에 서하라는 나라의 침입까지 막아서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게다가 세패를 공납하는 방식의 외교 관계를 채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나라의 재정이 약화될 수가 있겠지. 자, 그런 문제에 처해져 있을 때 여기 보이지? 우리나라 고려가 한반도 전체의 모양이 아니었어, 이 당시에는. 자, 요쪽에서 이제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이들이 여진 세력이었었단 말이야. 이 여진 세력들이 1115년에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이 아골타라는 인물이 여진족을 통합해서 어떤 나라?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송과 함께 요나라를 치고, 그리고 나서 금나라는 송을 쳐서 카이펑이, 원래 여기 황하강이잖아요. 카이펑을 남쪽이 되는 항저우, 이만까지로 나라를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펑에서 항저우로 밀려나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송나라를 남송이라고 부르게 돼. 근데 만리장성 북땅에서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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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타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몽골 세력이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서하를 치러 가는 길에 칭기즈칸은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칭기즈칸의 아들들이 세력을 이제 뿔뿔이 나누어 가지고 4개의 울루스, 울루스, 한국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작게는 지역, 구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크게는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구데이, 킵자크, 차기타이, 이란국이라고 하는 4개의 크게는 나라, 작게는 구역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일대까지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가장 큰 대제국을 형성한 것이 바로 몽골입니다. 이 몽골 이후에는 그 칭기즈칸의 손자였었던 쿠빌라이 칸이 중국 영토에 송나라까지를 밀어내고 여기에다가 원나라라고 하는 으뜸 원자를 쓰는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